네, 경찰 승진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내년에 더 확실하게 합격하시라고 가장 경찰 승진 시험에 최적화된 마무리 모의고사 일단 올해는 두 회치 드릴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쌍둥이 모의고사라고 해서 각 시험별로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제가 각 시험별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있는데 올해부터는 경찰 승진 시험도 제가 정말 수명과 영혼을 깎아서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또 마련을 했습니다. 자, 쌍둥이 모의고사가 방식이 가장 최근 경찰 승진 시험 기출 문제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변형시킨 모의고사. 그래서 경찰 승진 시험 쌍둥이면은 경찰 승진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게끔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2회치라고 그랬으니까 23년도 경찰 승진 기출문제, 24년도 경찰 승진 기출문제, 최근 2개년도 기출문제 80문제가 있죠. 80문제와 이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80문제를 두 회에 걸쳐서 드릴 겁니다. 자, 일단 1회는 23년도 경찰 승진 기출문제와 변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구성하다 보니까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죠. 출제 패턴, 난이도 등등 모든 것들이 경찰 승진 시험에 가장 흡사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쌍둥이 모의고사 지금부터 줄여서 쌍모라고 할게요. 쌍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른 과목까지도 이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이제 요청할 정도로 제가 이제 행정학 강사인데 다른 과목도 똑같은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농담 반으로 요청할 정도로 각 시험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경찰 승진 시험 보신 분들이 제 강의를 아주 많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그에 비해서는 경찰 승진만을 위한 마무리 컨텐츠 이 부분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안 듣고 쌍모를 풀어보고 또 강의 듣고 안 듣고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마지막에 한 끗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한 끗을 확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쌍모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살짝 부족했던 분들이 쌍모를 통해서 미래 합격생이 되셔서 딱 승진, 딱 원하던 승진 얻어내셨을 때 얼마나 이제 그분들이 뿌듯하실 것이며 그럼 이제 저도 같이 함께 너무나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과 병행하시면서 부족한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경찰 승진 준비하신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이제 모의고사 드리는 김에 또 강의를 찍는 김에 한 2분 정도만 잠깐 방향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정말 부족한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또 여러 과목들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쉽게 말해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가르쳐 드리고 기출문제에도 있는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기도 벅찹니다. 누가 벅차냐면 모든 수험생들이 벅찹니다. 그래서 당락은 딱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무리 모의고사도 이 최근 경찰 승진 기출문제 또 같이 보면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저에게 강의를 듣거나 상담하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기출문제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를 달달달달 정말 빵꾸 날 때까지 회독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경찰 승진 시험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그대로 따다 내버리니까 100%다 그대로 따다 내버리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달달달해도 거의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 근데 이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아주 커트라인이 높고 행정학 95점, 97.5, 100점 이렇게 수험생들이 맞아버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초고득점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하나라도 틀릴까 봐 불안한 마음에 온갖 지엽적인 것들을 다 찾아보고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나? 다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매번 나오는 거
또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고 매번 나오고 대부분의 수험생들 맞추는 거 본인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가뜩이나 일과 병행하시면서 정말 부족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하기도 벅찹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에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마구마구 범위를 넓혀버리면 정작 매번 나온 데서 더 많이 틀립니다. 뭐 하나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 맞추고 3, 4개를 더 틀려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100점이 가능하게끔 출제가 됐던 것이고 뭐 좀 생소한 거, 지엽적인 게 좀 더 섞여서 나오고 문제는 그때보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험생들 행정학 점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이상 틀리면 안 돼!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난이도 자체야 매년 들쑥날쑥 할 수는 있겠지만 난이도가 어려우면 모든 수험생들 점 떨어지고 쉬우면 모든 수험생들 점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당락, 쉽든 어렵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이 당락을 결정하는 건 매번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최대한 그동안의 경찰 승진 행정학 시험제를 싹 분석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냈는데 또 이런 변화가 있다가 현재는 이런 추세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혹여 갑자기 어렵게 갑자기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매번 나오는 걸 제대로 대비하신 분들은 쉽든 어렵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점수가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절대로 이 기출문제, 특히 이제 경찰 승진 시험 문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거의 다 따다내기 때문에 일부 좀 생소한 걸 섞어서 좀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뿐이지 대부분 따다내고 그다음에 이 기출문제 있는 걸라도 제대로 공부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당락이 갈린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됩니다. 뭐 생소한 것들 갑자기 튀어나오면 모든 수험생들이 생소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고 당황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은 당황하지 않고 특히 저와 함께 공부해 오셨고 특히 마무리까지도 저와 함께 끝까지 중심을 잘 잡으신 분들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거, 어려운 거, 뭐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 경찰 승진 시험도 요새는 조금 섞어내고 있지만 그거 모르겠다 바로 건너뛰시고 실제 시험에서 바로 건너뛰고 그 외에 우리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던 거 이걸 다 맞추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생소한 거 나온다고 평소에도 너무 이제 방향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넘어갔는데 뭐 이제 시작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제 손가락이 빨리빨리 넘기라고 빨리빨리 시작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쌍모 1회 23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변형 모의고사 자료를 다 받으셨죠? 왼쪽이 기출문제입니다. 오른쪽이 모의고사고 자 화면에는 둘 다 띄우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만 띄어요. 또 모의고사 해설이 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필요하면은 왼쪽의 기출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뭐 제 설명 그리고 화면에 집중을 하되 제가 왼쪽 기출문제를 봅시다. 혹은 뭐 자료를 봅시다. 라고 하면 그때만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다 치고 오셨죠? 모의고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을 다 시간 재고 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칠 때는 자료에서 오른쪽만 모의고사예요. 오른쪽만 쭉 40문제 시험을 치시면 되겠고 왼쪽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미 뭐 강의 시간에서 들었던 기출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간략한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물론 제 교재 보신 분들은 암기용 해설 아시죠? 암기용 해설 방식으로만 달아놓고 자세한 이해용 해설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실력이 됐다 그러면 기출문제 쪽 이 암기용 해설 어디가 틀렸고 취소선 찍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옳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딱 그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제가 강의에 설명드리니까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뭐 거의 몸풀기 문제이면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있고 경찰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승진은 공무원 시험 문제 거의 다 따라낸다라고 그랬죠. 유행하는 문제들도 바로바로 따라가냅니다. 일단 2번인데 제가 이제 왼쪽 기출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기출문제 2번 그리고 모의고사 2번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이럴 때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2번을 보시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자, 규제 유형에서 요새 뭐가 잘 나오고 있는가? 피규제자의 자율성. 어떤 규제 유형이 더 크고 어떤 건 작냐.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일일이 정부가 규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 어떤 규제 유형이든지 간에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그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이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이고 경찰 승진도 그대로 따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아시다시피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매우 높죠. 포지티브는 전부 다 금지시키고 너만 허용해 줄게 이런 거니까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고요.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거의 없어요. 네거티브는 다 허용합니다. 다 알아서 해. 규제 안 해. 근데 너만 규제할 거야. 이런 거니까 굉장히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죠. 이걸 이제 비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라고 했으니까 땡인 거고요. 해설에 읽어보시면 피규제자의 자율성 땡땡, 네거티브 규제 쪽이 포지티브 규제 쪽보다 크다라고 부동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기출문제 제가 취소선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달아놓은 요 정도로 너무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기본 실력을 탄탄히 쌓아주셔야 됩니다. 기본 실력이라는 것은 기출문제,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그걸 먼저 빠삭하게 좀 더 같이 회독을 하셔야 돼요. 이 쌍모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쌍모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들어오네. 그러면 해설지에 제가 포인트 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포인트 번호 해설지도 아무데나 한번 펼쳐보시면 뭐 1번 보는 김에 1번 펼쳐보시면 1번은 포인트 35번으로 되어 있죠. 또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들어온다. 또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기출문제 찾아서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내용을 아예 모르겠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나? 기본서 찾아보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리해서 달달달달 외워야 돼. 정리에 관한 행정학 필기노트 찾아보셔도 돼요. 뭐 모든 교재에 다 보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았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장 보충하기 좋은 교재로 보충해 주시면 되겠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출문제집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무튼 뭐 강의 초반이니까 이런 것 좀 말씀드리면서 나름 이제 문제 해설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내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이제 화면을 잘 봅니다. 화면에서는 수당 규제랑 성과 규제를 비교시키고 있네요. 어떤 규제 유형이든지 간에 요새 피규제자의 자율성 잘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당 규제, 성과 규제를 비교해 봤을 때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 성과 규제죠, 성과 규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의미로 틀린 겁니다. 수당 규제는 꼭 이걸 투입해야 돼. 일일이 뭘 투입할지를 다 정해주고 지키도록 강제합니다. 자율성이 거의 없죠. 근데 성과 규제는 뭘 투입하든 알아서 하라고.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요. 알아서 해. 아무거나 투입해. 대신에 최종적인 결과만 가져와. 이게 성과 규제죠. 당연히 피규제자의 자율성, 성과 규제 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유형으로 다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명령 지적 규제가 있고 시장윤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쪽이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죠? 시장윤적. 잘못 말할 뻔했네요. 시장윤적 규제가 자율성이 훨씬 높죠. 그쪽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 유행 중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규제 유형에서 여러 가지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외에 여러 가지 규제 유형에서 이런 문제들을 각종 모의고사를 만들어 줬는데 올해 다양한 객관식 시험들에서 역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 승진도 바로 따다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는 김에 물론 이제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그 출제 포인트라든가 관련된 이론들을 따다가 선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 좀 채우기 어려운 것들을 모의고사를 함께 채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개념 공부도 나름 되실 겁니다. 어쨌든 뭐 3번부터 같이 보시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비교시켜서 잘 나오죠.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대상이 기업의 본원적 활동, 뭐 본원적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당연한 활동, 생산, 유통, 판매 이런 활동이죠. 에 대한 규제로서 그다음에 규제 포획, 사회적 규제랑 비교해 봤을 때 규제 포획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자고 할 때만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원래 문제 3번에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그래서 1번 문제 선지 3번 길이는 왼쪽 기출문제는 사회적 규제, 오른쪽 모의고사는 경제적 규제 뭐 같이 비교돼서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문제끼리 문제 안에서 선지끼리 같이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회적 규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적 규제도 나오고 비교하면서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규제 포획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좀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경제적 규제에서는 규제 포획, 로비 활동, 지대 추구 다 같은 맥락이죠. 더 많이 발생하죠. 이해관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 수입 면허 이런 게 경제적 규제인데 어떤 걸 수입해서 팔 수 있는 면허를 나한테 허용해 주세요. 수입 면허를 받으면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정치인 관료들에게 50억 로비해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 규제에서는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해관계도 크기 때문에 규제 포획, 지대 추구, 로비 활동 많이 발생하는데 사회적 규제는 예시가 뭡니까? 환경보호 규제 이런 거잖아요. 환경보호를 위해 50억 로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규제 포획, 지대 추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니까 제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규제 포획, 지대 추구가 뭔지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4번에 규제의 문제점으로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1, 4번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1번 끈끈이 인형 효과.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는 규제를 낳고 그러니까 끈끈한 인형처럼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끈끈이 뭐 탈을 끈적끈적하게. 자, 그리고 규제가 계속 쌓인다. 규제 악순환이라고도 하죠. 규제 피라미드라고도 하고요. 계속 쌓이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출제가 되고 끈끈이 인형을 이걸 이제 영어로도 제가 써놨네. 끈끈이 인형 타르베이비, 끈끈이 인형 타르베이비 이렇게 둘 다 출제가 되어 있고요. 4번 규제 악순환 좀 다르죠. 자, 규제 악순환이란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같은 거죠. 규제 악순환이 죄송합니다. 규제 악순환이 같은 내용입니다. 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이더라.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그러면 1번하고 4번하고 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표현은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새로운 규제가 계속 도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규제의 악순환. 자, 그리고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왼쪽 1번에는 규제 피라미드라는 용어가 있을 거고요. 왼쪽 4번. 이건 봅시다. 왼쪽 4번. 왼쪽 기출문제 4번을 봅니다. 4번 규제의 역설이란 이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지금 규제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 규제의 악순환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고 규제의 역설이 다른 개념입니다.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규제가 가진 본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더라. 이거는 규제가 규제를 계속 낳는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가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규제를 하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부작용이 나타났다. 규제의 목적과 다른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규제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규제했으나 역설적으로 반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 모의고사 양쪽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23년도 경찰 승진 문제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부실하다 싶은 게 2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게 2번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냥 민간 이탈이라 출제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민간 이탈이라 출제를 했는데 보통 민간 이탈 방식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기출문제 3번을 먼저 보시면 기출문제 3번
교육시설, 사과시설 등의 보조금이나 현물을 주어 민간에서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걸 보조금 방식으로서 역시 민간 위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땡으로 출제를 했어요. 땡으로. 이게 협의의 민간 위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땡으로 출제를 했던 겁니다. 이게 조금 부실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보통 민간 위탁 하면은 협의의 민간 위탁 계약 말하는 거죠. 계약, 면허, 바우처, 보조금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데 이 기출문제가 그냥 민간 위탁이라고 출제를 했는데 이 보조금 방식을 땡으로 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건 협의의 민간 위탁, 계약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점점 문제는 명확하게 줍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자, 이건 기출문제 쪽을 1번부터 쭉 읽어볼게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서 외주라고도 한다. 이거는 계약이든 면허도 다 해당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죠. 2번, 민간기관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거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한다. 역시 또 그냥 민간위탁의 장점이 되겠고 4번,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회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그냥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1번은 그냥 개념, 2번은 장점, 4번은 단점 해가지고 1, 2, 4번을 틀렸다고 하긴 어렵단 말이에요. 1, 2, 4번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에서 협의로 보든 광의로 보든 다 맞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1, 2, 4번은 민간위탁에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이 협의의 민간위탁과 다른 보조금이라서 틀렸다고 봐야 되겠거니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혼동하지 않게 되게끔 3번의 해설을 달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모의고사를 보시면 협의의 민간위탁이라고 명시를 해줬을 때 이건 틀린 겁니다. 보조금하고 협의의 민간위탁은 다른 거니까요. 협의의 민간위탁은 계약. 자, 그리고 공부하는 김에 1번 개념과 관련된 거, 2번 장점, 4번 단점 하나씩 더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1번 정부가 공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생산 공급하되 최종적인 책임을 정부가 집니다.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공급 주체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점에서 권력적인 수단으로 분류가 되죠. 3번 죄송합니다. 2번 시장의 원리에 따라 민간 기관들 간 경쟁을 유도하죠.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고객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신에 공공성 및 사회적 형평성이 져야됩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책임성이 져야 된다고 했죠. 자, 민영화든 민간 위탁이든 하여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은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공적인, 민주적인 책임성 약화된다. 이 부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자, 어쨌든 기출문제랑 같은 출제 포인트이긴 한데 더 논란할 여지가 없게끔 또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혹시 좀 혼동되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모든 수험생들이 헷갈립니다. 모든 수험생들. 그러니까 가장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고 정답이 아닌 것부터 소거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모든 합격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40문제를 다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고른 합격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험생 말고 합격생. 그것도 99.9%도 아니고 100% 합격생들이 모든 걸 알고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몇 문제는 당연히 아리송하고 가장 정답이 아닌 것부터 소거해 가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이게 모든 걸 다 대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대비 못해도 한마디로 완벽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보다 덜 부족하면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완벽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불안감 때문에 완벽주의에 빠진다. 그건 이제 그냥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을 못 이길 뿐입니다. 자, 그리고 완벽주의에 빠졌다.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했다가 매번 나오는 걸 더 많이 놓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번 나오는 거, 출제관에서 더 높은 거,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덜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3번 공공재 공급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공공재 공급이라고 했지만 정부 실패 이론들이죠. 그 중에서 특히 정부 규모 팽창 이론들. 이거는 어떤 이론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매칭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공무원의 수가 본래 업무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이 상호작용하여 증가한다. 파킨슨의 원리가 되겠죠. 파킨슨. 보몰 효과는 원래 문제 1번에 있습니다. 왼쪽 1번을 보시면, 자, 왼쪽 교재 왼쪽 1번입니다. 이게 보몰 효과예요. 리바이어던 가설 땡 취소선 거져 있죠.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 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 부분에 비해 생산 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보몰 효과, 보몰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노동 집약적이다. 사람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은 효율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정부는 계속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민간 부분은 줄어드는데 정부는 못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보몰 효과, 보몰병. 그리고 리바이어던 가설까지는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바이어던은 괴물이에요, 괴물. 자세히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정부가 리바이어던 괴물처럼 행동한다. 뭐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크다, 뭐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리바이어던이 아니라는 거, 땡, 이것만 잘 할 줄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2번 니스카넬 예상극대화 이론. 니스카넬은 4번 그 원래 기출문제 기준으로 4번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하고 뭐 여러 군데랑 관련이 되는데 정부 규모 팽창 이론으로서 함께 언급이 되거든요. 여기도 니스카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자, 다른 이론 바꿔서 땡 잘 내거든요. 모의고사로도 한 번 더 연습을 합니다. 관료들이 예상극대를 추구하죠. 뭐 공공재 과다 공급이 과다 공급이 초래됩니다. 초래. 니스카넬의 예상극대화. 여기다가 정치인 넣으면 틀리죠. 관료들의 예상극대화. 그다음에 관료들은 공공재를 적정 공급한다. 틀리죠. 과다 공급. 그리고 이 이론들은 다 정부 규모 팽창 이론으로 배웠잖아요. 정부 규모 팽창 이론은 마지막에 팽창으로 끝나야죠. 공공재 과다 공급으로 끝나야 됩니다. 니스카넬도 출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피콧과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 전위, 뭔가를 전위시킨다, 바꿔버린다는 소리인데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극복을 위해 공공지출이 증가했죠.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해버려요. 공공지출이 결국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정보규모 팽창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의 3번이랑 원래 문제 3번. 자, 양쪽 3번끼리는 정부 규모 축소를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정부 규모 축소 이론은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자, 주된 출제 포인트는 정부 규모 팽창 이론입니다. 절대로 정부 규모 축소 이론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안 됩니다. 원래 문제도 모의고사도 뭐 3번 몰라도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 섞여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된 출제 포인트는 정부 규모 팽창 이론에 있습니다. 3번 참고만 합니다. 다운주는 정보 수집 비용을 고려할 때 개인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참고만. 정답은 1번. 그다음에 4번. 역시 또 정부 실패죠. 경찰 승진 문제는 좀 순서가 단원별로 되어 있어서 좀 공부하기 편하고 실전에서도 좀 순서가 우리가 배우는 순서랑 비슷하니까 뭐 그 점이 순서가 마구마구 섞여 있지 않아서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같은 이론이 40문제 안에 뭐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에도 사실 정부 실패 이론이고 4번도 정부 실패 이론인데, 일단 1번 공공선택론이 기존 전통적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하죠. 아주 유명한 내용으로서 모르면 큰일 난 내용.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관료제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부 효과고, 이건 시장 실패 외부 효과고, 이제 권력의 편제, 정부 실패 맞고, 덧립이 또 등장하고, 사실 덧립이 같은 경우에는
니스카넨과 좀 비교돼서 좀 니스카넨과 좀 차이나는 부분, 이 부분 좀 출제 포인트 잘 나오죠. 아무튼 뭐 3번 문제, 4번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정부 실패 관련된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가경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고 2번 가경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라서 땡이고요. 원래 문제도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원래 문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가 정부 실패다. 공공재는 시장 실패죠. 무임승차, 시장이 무임승차 땡. 시장 실패. 그렇죠? 패턴은 똑같고요. 답은 아주 쉽게 찾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김에 보너스로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은 정부 실패 맞고, 그다음에 시장 실패든 정부 실패든 정부의 대응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경찰 승진은 이 대응 매칭하는 문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23년도는 그게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훨씬 쉬운 출제 포인트,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구분하는 거 훨씬 쉬웠지만 대응도 잘 내니까 이런 걸 잘 낸다.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오르면은 보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3번을 넣어놨습니다. 권민규죠, 권민규. 민영화, 규제 완화.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은 민영화랑 규제 완화로 대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 실패든 정부 실패든 각각 대응 방식 3가지를 바꿔서 출제하는 문제가 있죠. 자, 3개씩 서로 바꿔서 출제하는 거, 그 안에서 출제하는 내용들은 거의 뭐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특정 대학교생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답 삼아서 그대로만 출제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3개 외에 다른 내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개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민영화, 규제 완화, 정부 보조 삭감 셋 중에 뭔지 고르는 거. 그럼 기계적으로 권민규 해서 푸는 거죠. 혹시 나머지 예를 들어 내부성에 대해서는 민영화로 대응한다 등등 나머지가 바로바로 안 떠오르시면 이 부분은 또 스스로 보충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경찰 승진이 아주 좋아하는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매년 나올 수도 있고 2년 걸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유력한 출제 포인트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시험에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지만 이거 잘 나온다고? 나는 헷갈리네? 바로바로 안 나오네? 그때 이제 보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각각 정부 실패 대응이 뭐냐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뭐 요약서 정리가능정원 찾아가지고 바로 얘는 얘 또 두 문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보충해 주시면 되겠죠. 또 기출문제집에도 있어요. 기출문제집도 압축 정리로 다 두 문자가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4번 덧니비. 자, 니스카넨과 덧니비가 비교되는 출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둘 다 공공선택론적 관점으로서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근데 덧니비랑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본 거죠. 자, 덧니비는 정부 관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업무의 성격 및 기간의 유형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업무의 성격과 기간의 유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기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특정 관료의 이익과 관련되는 기관이 형성될 수 있죠. 그렇게 관청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예상 극대화. 그리고 덧니비에 따르면은 관료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유리한 업무의 성격과 기간의 유형을 형성하는 거죠. 그 두 개를 바꾸면 땡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 덧니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이론을 비판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덧니비에 따를 때 관료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극대화하려고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면 땡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 이제 5번.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행정 가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원래 문제 1번에 효율성 개념 나와 있을 건데요.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효율성은 투입을 고려합니다. 근데 1번, 모의고사 1번,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투입, 대표적으로 비용,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목표 달성도만을 의미하는 건 효과성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에 효율성, 효과성 개념 바꾸면 땡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좀 챙겨둬야 될 것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일단 원래 문제 출제 포인트는 기계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구분이었습니다. 3번을 보시면 기계적 효율성은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고려하는 개념으로 과학적 관리론 등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이 중시합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적 영역에서 가치 판단 다 하고요. 목표를 정해줍니다. 행정 영역은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효율성, 능률적인 집행, 기계적인 집행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는 기계적 효율성인데 정치행정 일원론이 강조했다 땡 출제를 했던 거고요. 과학적 관리론 등 이원론적 관점. 4번 사회적 효율성은 기계적 효율성과 달리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으로 그렇죠?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인데요. 사회적 효율성은 D목이 통치 기능론으로 처음 제시했다. 이것도 은근히 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에 꾸역꾸역 우겨넣어 놨습니다. 자, 사회적 효율성, 정치행정 일원론과 관련된 이론들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일원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론도 사회적 효율성 강조하고. 근데 처음 제안한 거 처음은 다른 이론 들어가면 틀립니다. D목의 통치 기능론. 처음은 그냥 사회적 효율성과 관련되는 인간관계론, 신행정학 등등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 제안한 건 D목의 통치 기능론. D목의 통치 기능론.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용 편익 분석은 여러분들 뭐 따로 아주 자세히 배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6번. 자, 행정 이론들 비교하는 문제. 뭐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딱 그 이론별로 시그니처들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 있고 또 요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게 뭡니까? 하여간 신공공 관리론을 보완하거나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신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부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억, 신공관리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공공 부분에도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도입합니다. 괜찮죠? 신공관리론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공관리론을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탈신공관리론 여기도 출제 포인트 수정보완입니다. 탈신공관리론이 신공관리론을 대체한다 그럼 땡이에요. 수정보완 그 관점에서 잘 보세요. 신공관리론을 수정보완하면서 방향성은 정부의 힘을 회복하자 전통적 관제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의 힘을 회복하는 전통적 관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구조적 분할 동안 분절화 확대 이건 신공관리론이잖아요. 신공관리론은 최대한 쪼개가지고 분권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분절화시키고 또 분권화도 시켜주고 고객의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하라는 거죠. 신공관리론 내용이 나와버리면 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화시킨다, 분절화시킨다가 아니라 그걸 다시 좀 통합시켜서 정부의 힘을 회복하는 거. 좀 사이즈가 있어야 정부의 크기가 있어야 좀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탈신공관리론이죠. 그다음에 재집권화, 재규제 역시 정부 역할이죠.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탈신공관리론 어떻게 배웠죠? 또 문제풀이 요령 뭐였죠? 신공관리론에서 전통적 관료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관료제 쪽, 정부의 힘이 커지는 쪽이면 맞고 신공관리론 쪽이면 당연히 틀리고 이렇게 문제풀이 요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리을을 먼저 보시면 리을 정부 역할을 방향 잡기로 인식하면서 공수합세의 민영화, 시장 경쟁의 원리 강조했다. 이러면 신공공 관리론이죠. 약간 신공관리론과 대비된 이론들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신공공 서비스론은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으로서 신공공 관리론 내용 주고 신공공 서비스론 땡 아주 잘 나옵니다. 약간 신공공 관리론 대 탈신공공 관리론, 신공관리론 대 신공공 서비스론 다 잘 대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죠. 육어버넌스론. 육어버넌스론 뭐 옛날부터 계속 잘 나오는 패턴이죠. 자, 디귿. 육어버넌스론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사악한 사회 문제. 영어 표현도 알아야 되긴 합니다. 번역이 바뀔 수 있으니까 위크드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해결을 중시합니다. 자, 육어버넌스론은 이렇게
사회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육아번안스러워. 정답은 자, 옳은 거는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같은 패턴으로 제가 기출문제랑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니은, 리을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쪽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출문제도 같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패턴 똑같은 거 여러분들 다 모든 강의에서 저와 함께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은 스스로 보면 충분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정체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원래 문제랑 출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4번 세계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 그것도 시기가 대공황 이후입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건 1원론이죠. 1원론. 원래 문제도 2원론 물어보면서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저만 읽어볼게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역시 1원론 땡.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원론에서 옳은 거 1번 19세기 말 윌슨의 행정개혁운동 자 윌슨의 진보주의 운동 혹은 행정개혁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화 윌슨 정책행정 2원론 관점이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윌슨의 정책행정 2원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귤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이게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화를 성립시켰다. 우리 행정화 두 번째 시간부터 첫 시간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 시간부터 또 매번 행정화 배울 때마다 매 커리큘럼에서 초반부에 항상 정리하고 가는 기본적인 체계죠. 2번 의사결정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을 구분하니까 이원론이죠. 정치, 행정, 이원론. 배경, 역관주의 폐해 극복하기 위해 실적주의와 함께 도입이 된 거죠. 자, 이제 인사이론도 여러분들 몇 바퀴 돌면서 역관주의, 실적주의 잘 이해하고 있죠. 역관주의는 행정이 너무 정치에 예속됩니다. 행정 관료들은 역관주의 하에서 정치 지도자가 시키는 그대로 해야죠. 그러다 보니 각종 폐해가 생겼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키고 행정 관료들, 정치인들이 뽑고 자르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따로 뽑자. 뭘로? 시험 쳐서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해서 실적주의. 그래서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키죠. 역시 정치행정 2원론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 정부 간의 변천. 비슷한 내용들이 모여 있어서 참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도 편하고 서로 막 힌트가 되죠. 자, 정부 간의 변천 했을 때 일단 3번 보시면 대공황처럼 이런 시장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대공황이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행정국가. 이게 정치행정 1원론 관점에 행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도 해야 된다는 행정국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겠죠. 정치행정 1원론 관점이고 원래 문제는 이 시기에 국가가 규제를 완화시킨다 땡으로 출제했던 거예요. 행정국가 하면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 대공황 극복을 위한 큰 정부는 정부 역할 강화, 규제도 강화입니다. 강화. 자, 그리고 이런 맥락을 타고 1번에 1960년대가 되면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각종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역시 큰 정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큰 정부관을 강조했죠. 네, 4번 와일도 하면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까? 신행정학이죠. 와일도의 신행정학 역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후기행 트론 등장하고요. 후기행 트론의 한 분파가 와일도의 신행정학. 큰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헷갈리는데 나중 가면 가끔씩 꼬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행정학하고 신행정국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신행정학, 와일도의 신행정학은 행정국가 복지국가식입니다. 행정국가 복지국가식이에요. 큰 정부식입니다.
신행정학은 신행정국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행정국가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정국가가 1970년대 심각한 재정문자를 야기하면서 정부 실패를 지적받죠. 그 이유가 신행정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대세는 신공관리론, 시장의 원리죠. 시장의 원리에 따른 신공공관리론, 작은 정부도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대세는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이었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육업언언론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죠. 시민사회를 강조하죠. 그래서 신공관리론 대 육업언언론 출제 포인트야 뭐 옛날부터 계속 잘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좀 전에 그러니까 전 문제에서 강조드렸듯이 더 최근에 등장한 신공관리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 비판하는 이론들 더더더 잘 나오고 있고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신공공관리론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 이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9번 가봅니다.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론들이 많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론이 많아? 뒤죽박죽 섞이는데 이게 기출문제 보시면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다 기출문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출문제 집의 기출문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23년도 기출문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똑같은 거 나와요. 점점 구분이 잘 되죠. 일단 1번 최고관리자의 능률적 관리를 위한 원리로서 포스트 코르브 기획, 조직, 인사지, 조정, 보고, 예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포스트 코르브 또 7가지가 나오면 행정관리론이거든요. 행정관리론. 자, 행정관리론이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장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르브라는 행정관리론만의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을 때 과학적 관리론 혹은 뭐 테일러 들어가면 땡이겠죠. 귤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원리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관리론과 일맥상통하고 영향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주장은 다르다. 2번이 과학적 관리론이죠. 과학적 관리론 하면 우리 태과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제에 관한 연구. 태과시,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 최선의 방법. 그리고 공적 구조. 이게 과학적 관리론의 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쪽은 왼쪽에 2번 봅시다. 왼쪽에 2번. 기출문제 왼쪽에 2번을 보시면 귤릭하면 행정관리론자라고 했습니다.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 비공적 요인을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론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 통제 유지의 관료제 중시했다. 이건 맞는데 어쨌든 자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학. 다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귤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이 이론들에다가 이 이론들 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론 내용 나오면 땡이죠. 비공적 요인을 강조하는 건 인간관계론 땡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사이먼 하면 원리주의자들의 뭐 1번과 같은 포스트 코르브의 원리들 이걸 비판하죠. 원리주의자들이 주장한 원리들을 상호 간의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엄밀한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속담에 불과하다. 사이먼 맞고요. 이 사이먼의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주 유명한 비판이기 때문에 사이먼 학자 이름 바꿔서 땡 잘 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오른손질 해놨는데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원리주의자들의 원리를 비판했다. 뭐 속담 혹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이먼 잘 챙겨두시고. 네, 4번. 자, 논리 실증주의가 사이먼의 행태론이죠. 그래서 엄밀한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행정관리론 비판하면서 엄밀한 과학적 실험을 해줄게. 그게 논리 실증주의죠. 사이먼 행태론. 그리고 그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한 건 뭐겠습니까? 후기 행태론으로 가야 되겠죠. 후기 행태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시성 있는 처방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8번, 9번에서 8번의 1, 196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들 큰 정부관. 4번 와일드의 신행정학 역시 큰 정부 행정의 적극 역할. 이게 다 후기 행태론적 관점이죠. 후기 행태론. 기존의 행태론에 의한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실성 있는 처방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같이 잘 연결이 될 것이고, 자, 정답은 3번. 이제 10번 가봅시다.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요 이론으로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아주 핵심 이론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건 아직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공공선택론 대신에 민주행정 패러다임에 대해 옳지 않은 거 이렇게도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행정 패러다임, 공공선택론의 핵심 이론. 그다음에 덧립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제가 덧립이랑 니스카넨의 내용들을 바꿔서 땡으로 잘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아까 말로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되고, 원래 문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관료들이 자신의 권한 증가를 위해 예상극대를 추구한다. 이건 니스카넨이죠.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이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에 집착하여 공공부문의 정치적 성격을 간과했다라는 한계를 안고 있더라. 이런 비판을 받겠죠. 너무 시장의 원리, 경제적 논리에만 집착을 했으니까. 4번 티브 모형. 역시 공공선택론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인데 지방정부들끼리 경쟁시키는 거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야 경쟁이 됩니다. 이게 발로 하는 투표잖아요. 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자, 여기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B지역 주민들이 A지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발로 하는 투표, 그러니까 이사 안 가도 되죠. 그냥 남의 동네 거 막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놔야, 나 이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다. 발로 투표를 하죠. 그러면 지방정부끼리 서로 많은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죠. 발로 한 투표, 티브 가설, 지방정부들끼리 경쟁하도록 만드는 원리. 거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자,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외부 효과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게 불가능해야 된다.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잘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원래 문제에서는 잠시만요. 이걸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 원래 문제는 2번을 좀 봅시다. 2번. 자,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니스카넨이랑 덧립의 차이점을 출제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근데 원래 문제에서는 공통점이 출제 포인트예요. 자, 2번을 보시면 니스카넨이든 덧립이든 다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봅니다. 사적 이익. 둘 다 공공선택론적 관점으로서 다 합리적 경쟁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거랑 연결이 되죠. 두 이론 전부 다 관료들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던 건데 어떤 이론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 이게 다르다. 이러면 땡이 되는 거죠. 그 패턴이 원래 문제 2번 패턴이고요. 이건 뭐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패턴입니다. 정형화된 패턴이고요. 경찰 승진 문제는 이런 공무원 시험 문제 매번 나왔던 거 그대로 따라내기 때문에 똑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 거의 지금 10문제를 풀어봤는데 10문제에서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것도 거의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은 것들이 그동안 객관식 공무원 시험 문제에 다 있었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풀어봤는데 하나 빼고는 다 그래. 하나 빼고. 그리고 그 9개를 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90%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서 당락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부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고 또 아까 2번 민간이 딱 협의인지 아닌지 명시를 안 해주고 헷갈릴 수 있고 그런 문제는 틀릴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걸 다 맞추면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내용들 그것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뭐 완화땡 이런 게 똑같은 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평소에도 기출문제집 빵꾸 날 때까지 달달달 공부하셔야 돼 있고 시험장에서도 기계적으로 풀면은 이거 다 풀 줄 알면 합격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 계산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10%도 다 틀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90점을 넉넉히 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90점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단순화 시킨 거고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모든 수험생들 점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면은 뭐 85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고, 더 어렵게 나오면 8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고요. 자, 이제 11번 가봅니다. 11번. 강의는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일단은 20번까지 1교시로 진행하고, 나머지 20문제는 2교시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10문제만 더 봅시다. 정책과정을 누가 주도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관점이 다른 하나는. 정책과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정책과정의 권력 모형이라고 하죠. 또 예시들을 보니까 엘리트론 쪽이냐 다원주의론 쪽이냐 이것만 잘하면 되겠네요. 바흐라바르츠의 무의사결정이론, 신엘리트론 관점이고, 2번 다알의 고전적 다원주의, 당연히 다원주의. 3번 헌터의 명성접근법, 엘리트론이죠. 미엘스의 과두제 철칙, 가장 초기 엘리트론이죠.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2번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도 신엘리트론과 엘리트론이 다른 거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다원주의랑 다른 엘리트론 쪽이니까요. 정답은 2번을 골라주셔야 되겠고, 원래 문제도 출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원래 문제도 역시 1, 3, 4번에 엘리트론 계열이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세요. 2번에 벤틀리아 트루먼의 이익집단론이 있습니다. 벤틀리아 트루먼의 이익집단론도 다원주의 계열이죠. 12번 로이의 정책위험, 미친 듯이 출제되죠. 이건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정책 유형들 빠삭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원래 문제 쪽에는 분배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규제 정책이 있어서 둘 다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 규제 정책은 강제력이 개별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행사됩니다. 자, 로이 같은 경우는 2x2 분석을 했잖아요. 강제력이 개별적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안 떠오르면 보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규제 정책은 개별적 행위에 직접적. 정부가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제이큐 윌슨이 규제 정책 모형 같은 것도 만들었죠. 정부가 누구를 규제하느냐, 혹은 규제를 하느냐,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편익 수혜자, 비용 부담자를 선택하게 되니까 편익 수혜자, 비용 부담자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2번. 자, 잘 봐야 됩니다. 정책에 따라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이에 당사자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거나 참여자들 간의 갈등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로섬 게임이든 갈등이든 간에 다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 규제 정책으로 인해 비용 부담자, 편익 수혜자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간에 갈등 심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겨버리면 다른 사람은 지는 거니까 그게 제로섬 혹은 네거티브섬 게임이죠. 갈등이 더 심한 거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문제를 잘 보시면, 자, 원래 문제 2번을 보세요. 분배 정책이에요. 지금 왼쪽은 분배 정책. 분배 정책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 모의고사랑 똑같은 문장인데 높다에다가 취소선을 그어놨죠. 분배 정책은 제로섬 벌어질 가능성이 낮고 협력이 잘 되죠. 갈등도 낮죠. 분배 정책은 편익을 나눠주는 거니까 갈등이 적죠. 그래서 제가 높다, 땡 이렇게 취소선을 그어놨는데 가끔씩 이걸 잘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거나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땡. 그래서 뒤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땡은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거나 이 부분은 왜 옳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이 높다, 땡이 둘 다 걸리는 거예요. 둘 다. 자, 여기. 자, 똑같은 문장이니까 화면을 볼게요.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분배 정책이라고 했을 때 지금 높다, 땡 했잖아요. 높다, 땡. 여기까지는 옳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땡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로섬 게임이 높다도 땡,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도 땡, 양쪽 다 걸리는 거라고요. 양쪽 다. 됐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내용상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을 읽을 때 둘 다 높다, 땡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규제 정책에서는 땡이 아니고 규제 정책에서는 옳다. 규제 정책에서는 제로섬 게임, 갈등 발생 가능성 둘 다 높다. 됐죠?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 무슨 말인지 캐치를 하셨죠?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의문이 있었던 분들은 바로 의문이 풀리셨을 텐데
의문이 없었던 분들이 가끔씩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혼란에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높다가 두 개 다 걸리는 거라고요. 두 개 다. 됐죠? 3번.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더라. 지금 규제 정책으로 넘어왔습니다. 규제 정책이요. 안정적이라니요. 땡이죠. 지금 계속 제로섬 게임, 갈등 심해. 그러면 안정적인 연합 당연히 아니겠죠. 안정적인 연합 형성되고 뭐 관계도 안정적이고 성과능성 높고 분배 정책이죠. 4번 이거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은근히 잘못 보신 분들 있어요. 로그롤링, 포크배럴 같은 정치적 현상 분배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죠. 원래 문제 4번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옳은 거. 규제 정책에서 나타나기 어렵죠. 지금 모의고사 4번은 나타나기 어렵다, 옳은 겁니다. 끝까지 안 보시고 규제 정책인데 로그롤링, 포크배럴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타나기 어렵다.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분배 정책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게 분배 정책의 시그니처죠.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저도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앞에 단어만 보고 규제 정책에서 이거 아닌데 땡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봐야죠.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3번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이분법적에서 아주 쉬운 이론이죠. 옳지 않은 것. 일단 1번 결정과 집행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정치행정 1 원론적 접근을 취한다. 상향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집행하면서 거꾸로 결정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1번 상향식. 자, 원래 문제는 볼 필요 없겠고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원래 문제는 상향식을 물어보면서 결정과 집행은 엄밀히 구분된다. 이러면 하향식이죠. 땡. 그래서 원래 문제는 상향식, 모의고사는 하향식. 특징 비교할 수 있게 또 패턴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향식이니까 2번 명확한 정책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죠. 3번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자가 잘해야 돼요. 결정자가 결정도 잘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집행 과정도 다 통제하고. 4번 단점은 현장의 각종 문제들을 반영하기가 어렵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14번 델파이 기법. 자, 원래 문제 쪽은 정책 델파이가 있습니다. 자, 정책 델파이랑 델파이. 비교해서 잘 나오죠.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1번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책 델파이는 역시 전문가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죠. 좀 더 참여자들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책 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이유, 참여자들 간 공개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거. 델파이. 델파이는 끝까지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공개 토론 없습니다. 근데 정책 델파이는 마지막에 대면 토론, 공개 토론을 하게 되죠. 원래 문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문제 2번. 왼쪽 기출문제는 정책 델파이예요. 정책 델파이에서 이 2번 똑같이 표현하면 틀리게 되겠죠. 정책됨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이유, 참여자들 간 공개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땡. 정책 델파이에선 땡이에요. 공개 토론이 허용되죠. 마지막에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그냥 델파이에서는 옳은 겁니다. 그냥 델파이에서는 공개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네, 정책 델파이에서는 틀리는 거죠. 그게 원래 문제 있는 거고요. 오케이. 약간 델파이, 정책 델파이 당연히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공통점도 많은데 주된 출제 포인트는 차이점이죠. 차이점 바꾸면 땡.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4번 먼저 주요 정책 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참여자들 간 불일치하는 의견을 강조하는 게 정책 델파이죠. 정책 델파이. 그냥 델파이는 일치하는 의견 일치를 유도합니다. 여기도 같이 챙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델파이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 일치를 유도한다. 일치하는 의견들 강조하고요. 정책 델파이는 의견 대립을 유도합니다. 갈등을 조성해요. 불일치한 의견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델파이에서 모의고사 쪽 4번은 땡이 되는 거죠. 뭐 3번은 공통점이죠. 지금 1, 2, 4번에 차이점이 있고요. 3번은 공통점.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는 경우 예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이더라. 이건 뭐 델파이 정책,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지명 반론자 기법, 명목 집단 분석 등등등 주관적 예측 기법들에 대해서는 다 옳은 내용. 그리고 주관적 예측 기법들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 방법이다. 땡! 이런 문제도 잘 나오고요. 됐습니다. 15번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책 결정 모형 뭐 시그니처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결정 모형 이름 바꿔가지고 땡으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시그니처들 논리를 바꿔 땡으로 내기도 하고 1번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해 참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네 요소가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흘러다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독자적으로 흘러다닌다. 뭐 처음부터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독자적으로 흘러다닌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선택으로 만난다. 여기가 틀렸네. 의사결정자의 선택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 뭐 우연한 계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제한된 합리성, 합리모형 벌써 틀린 것 같아요.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건 합리모형 맞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제한된 합리성이 아니라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해야죠. 이렇게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비교된 내용 잘 나오고 3번 근본적인 결정, 세부적인 결정을 나눠서 접근하네요. 최종 모형이 아니라 혼합 모형. 혼합 모형하고 최종 모형은 취지가 비슷하죠. 둘 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극복하려 했어요. 취지는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이름 바꿔서 땡 잘립니다. 근본적인 결정, 세부적인 결정 나눠서 접근하는 건 혼합 모형. 최종 모형은 초함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죠. 합리적인 요소와 초함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초함적인 요소, 직관, 연관, 판단, 창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최종 모형. 네, 보너스. 혼합 모형 안에서 이런 거 되죠.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 이렇게 기본 모형이 있는데 뭐 바꾸면 땡 이런 거 되죠. 4번 회사 모형.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적인 환경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불확실성 회피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적적인 환경 통제, 하나는 단기적인 대응. 어쨌든 내용 4번만 틀린 게 없죠? 됐고 이거는 뭐 여러 모형들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다 보겠습니다. 왼쪽에 1번부터 다 문해 참기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여러 계기로 교차해요. 여기는 여러 계기다 이렇게 이 부분은 옳게 고쳐놨고 앨리스 모형 땡 쓰레기통 모형이죠. 2번 만족 모형인데 모든 대안 탐색 아니죠. 합리 모형이죠. 모든 대안 탐색은 합리 모형.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함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부 대안밖에 탐색을 못하고 만족 기준을 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3번 최종 모형의 시그니처가 초함적 요소랑 하나가 더 있죠. 초함적 요소랑 정책 결정과 관련해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 뭐 전략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정책 결정을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 것. 초 정책 결정 단계. 상위, 메타, 초 정책 결정 단계 역시 최종 모형에만 있는 겁니다. 최종 모형의 시그니처. 4번. 자, 아까 회사 모형의 불확실성 회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왼쪽에 4번. 두 번째죠.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 땡. 단기적인 전략, 단기적 대응. 단기적 대응. 그다음에 이제 4번끼리 회사 모형의 불확실성 회피 방법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기출문제의 4번은 장기적인 전략 땡. 단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대응. 그다음에 모의고사 4번은 다른 방식이에요. 적극적인 환경 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둘 다 챙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책 결정 모형들은 뭐 아주 옛날부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도 많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기출문제 똑같은 패턴. 심지어 원래 문제 4번에 있는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땡. 이거는 22년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걸 23년도 경찰 승진에 그대로 똑같이 낸 거예요. 표현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16번 정책평가의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 구분시키는 문제 잘 나오죠. 일단 1번 선발 요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특성이 다르게 구성될수록 선발 요인이 강해집니다. 다를수록.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최대한 비슷하게 선발돼야 되는데
너무 다를수록 선발 요인이라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강해지는 거죠. 2번, 실험 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이건 성숙이 대표적인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성숙. 이름에 다 힌트가 있죠. 성숙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요인은 원래 문제 쪽에 있어요. 한번 보죠. 중요하니까 다 봅시다. 왼쪽에 2번. 왼쪽에 2번.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검사 측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검사 측정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친숙하게 된다는가, 검사 요인, 측정 요인 혹은 실험 효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화면을 보시면 3번. 실험 중에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사 요인이라고 하죠. 4번. 실험 대상자들이 본인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 호손 효과라고 하죠. 이건 외적 타당성을 저해합니다. 물론 개념이 이게 끝은 아니죠.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니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그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하기 어렵다까지가 정확한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뭐 생략해도 논란의 여지 없이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 호손 효과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정답은 2번. 자, 어쨌든 양쪽에 있는 거 특히 기출문제 쪽 다 보진 않았는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구분하는 문제는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 워낙 그 개념이 어렵긴 하잖아요. 부족하신 분들은 꼭 다시 채워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둡니다. 근데 개념은 어려운데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에. 제 강의를 다시 참고하실 분들은 뭐 강의 설명을 잘 듣고 교재로 확인하실 분들은 교재로 설명을 보되 어쨌든 이름에 다 힌트가 있으니까 이름, 검사, 측정 요인은 검사, 측정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름 힌트 삼아서 개념들을 매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론 강의에는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주지만 지금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쉬운 예시가 필요 없더라도 그리고 이해가 좀 덜 돼 있다 하더라도 구분은 쉬워요. 구분은. 객관식 문제가 행정학은 정말 너무 난해하고 방대하고 너무너무 공부하기 힘든 학문이지만 객관식 문제가 다행히도 딱 이것만 구분시키더라. 문제 패턴이 좀 뻔하죠. 특히 경찰 승진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더. 그 뻔한 패턴의 문제들을 정말 빠삭하게 파악해서 시험장 가시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은 바로바로 보입니다. 점수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이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엉뚱한 길로 세면 안 된다.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방금 전에 어려워하신 분들은 개념도 같이 따로 정리해도 되겠지만 기출문제 보면서 기출문제 쪽을 또 빠삭하게 반복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포인트 번호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17번 제3섹터는 별로 안 나오는 주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20문제 다 되어 가는데 20문제 중에 한 2문제 앞에 민간 위탁이랑 여기 제3섹터 문제 요 정도가 그 경찰 승진에서 좀 생소한 문제가 섞여 나오는 비중입니다. 제가 단순화 시켜가지고 제가 90점어치 외에 한 10점어치가 이런 거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4문제. 그래서 20문제 중에 2문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 4문제 정도입니다. 제 3섹터는 그래도 개념을 간단히 배우기는 해요. 이건 정부, 시장 겹치는 부분이죠. 정부가 1섹터, 2섹터가 시장 겹치는 부분. 겹쳐야 3섹터입니다. 근데 원래 문제에서는 정부, 시장에서 다 독립적이다. 그럼 땡이죠. 둘 다 독립적이지 않죠. 둘 다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속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은 배우니까요. 제 3섹터. 원래 문제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랑 시장이 겹치는 영역. 자,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1섹터는 공공 부분, 2섹터는 민간 부분을 의미하며 3섹터는 공공, 민간 부분이 겹치는 영역이더라. 2번,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모두 보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장점, 여기서 장점 따서 모두 보완할 수 있고 3번, 준공공기관이나 민영화되는 과정이 있는 공기업. 제3섹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 보세요.
그냥 공공기관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에요. 개념도 배웠죠. 준공공기관은 정부에 속해 있고 공익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하기 어려운 업무예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거의 민간 기업이 하는 업무나 마찬가지. 목적은 공익 실현이지만 하는 업무들은 굉장히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그다음에 민영화시키면 2섹터, 민영화되기 전 공기업은 1섹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영화되는 과정에 있는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을 한 방에 민영화시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씩 민간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도입하면서 민영화 준비를 하는데 요 중간에 있겠네요. 민영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공기업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포함되는 겁니다. 4번 민간 부분인 비정부 조직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자, 지금 NGO 비정부 조직은 형식적으로는 2섹터예요. 맞죠? 근데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그럼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때 3섹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식적인 부분하고 어떤 업무를 할 때 이거 좀 달라질 수 있겠죠. 4번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3섹터는 뭐 그동안에 이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만 배워왔고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근데 경찰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브리타 대비 특강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빵꾸 날 때까지 봐야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브리타 대비는 언급하지 맙시다. 못 봤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강의 시간에 보통 언급되는 정도 또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중에 3섹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좀 배운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개념을 살짝 더 들은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8번 이제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 이론. 이 거래비용 이론에서 원래 문제에서 조금 생소한 게 나오긴 했어요. 거래비용 이론 자체가 생소한 건 아닌데 원래 문제에서 조금 난해한 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20문제 안에서 선생님 생소한 게 3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제 3섹터 문제는 쉬웠으니까 그냥 풀 수 있으니까요. 근데 풀기 어려운 18번이 오히려 17번보다는 풀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왼쪽 1번 보시면 거래비용 이론은 경제학 기반을 두니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 아닌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이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도 이렇게까지 출제 포인트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 거래비용 이론에서 고려하는 거래비용에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비용 하면 시장의 교환 과정에 나타나는 각종 비용들을 말하는데 인간이 모든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정보들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비용 이론은 경제학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측면도 고려는 하죠. 그래서 아예 제한된 합리성이 아닌 합리성. 이래서 틀렸다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뭐 사전 거래 비용. 이거는 그 거래 전에 거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줄에 사후 거래 비용. 이거는 거래 끝나고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뭐 사전 사후야 뭐 따로 안 배워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자산 특정성 대표적인 거래 비용 증가 원인으로서 배웠고 4번 이건 중요하죠. 4번 거래 비용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출제관에서 더 높은 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는 4번을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어쨌든 원래 문제 4번 거래 비용과 내부 관리 비용 용어가 바뀌었지만 거래 비용 이론에서 거래 비용과 비교하는 비용 뭐밖에 없습니까? 조직을 만들었을 때 조정 비용이죠. 내부 관리 비용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내부 관리 비용 조정 비용이 되겠죠.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거래 비용이 더 크대요. 거래 비용이. 그럼 내부 관리 비용, 조정 비용이 더 싸대요. 조직 만들어야죠.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더 싼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수직적 통합 전략. 수직적인 통합.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좀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수직적인 계층제의 바탕을 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수직적 통합. 여기서 통합은 계층을 없앤다가 아니고요. 수직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됐죠?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조직. 자, 그리고 모의고사.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이겁니다.
4번 시장의 거래 비용보다 조직의 내부 관리 비용, 조정 비용이 더 크면 이번에는 조직 쪽의 비용이 더 큽니다. 싼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시장으로 가야죠. 시장으로.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외부화하여 계층제적 조직이 아니라 시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왼쪽 기출문제 쪽은 거래 비용이 더 비싸고 조정 비용이 더 싸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수직적인 계층제. 그리고 오른쪽 모의고사 쪽은 거래 비용이 더 싸고 조정 비용이 더 비싸니까 이번에는 시장으로 가야 돼. 시장. 거래를 외부화시킨다. 조직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내비둬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잘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워낙 좀 헷갈리는 게 출제가 됐으니까 보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경제학적 모형이지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도 고려하니까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까지 가정하는 건 아니더라. 제한된 합리성도 고려하더라. 2번 계층제적 조직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해가 되죠. 대신에 조직의 내부 관리 비용, 조정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 여기서 계층제적 조직은 항상 효율적이다. 땡이죠.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거래 비용. 조직은 거래 비용 줄인다. 맞아요. 근데 항상 효율적이다. 틀려요. 거래 비용은 줄어들고 조정 비용이 증가하니까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비교했을 때 결론. 제일 잘 되는 거라고 그랬고 3번 참고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 계약 불이행 가능성,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원래 문제에 있었던 사전 사업까지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주된 출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조직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능구조에서 기능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별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사업구조, 기능구조 비교해서 잘 내는데 자, 사업 부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부서 간 기능 조정 가능성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기능 구조든 사업 구조든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들 간 조정은 어렵습니다. 부서들 간 조정은 어렵습니다. 근데 부서 내 조정이 보다 용이한 거죠. 부서 내. 자,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혹은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 간에는 조정이 어려워요. 근데 부서 내에서는 뭐 조금 더 훨씬 작아졌으니까 조금씩만 조정하면 되니까 부서 내에서는 조정이 더 용이해집니다. 사업 구조는 부서 내 기능 조정이 용이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팀으로 배열합니다. 팀제는 수평 구조. 가끔씩 선생님 네트워크 구조에도 핵심 업무 나오고 수평 구조에도 핵심 업무 나오니까 헷갈려요. 네트워크 구조는 중심 조직이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의 기능을 다른 조직이 수행한다. 뒤에까지 다 줍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게 줍니다. 그리고 팀제랑 섞어 쓰는 건 수평 구조죠. 절대 헷갈리지 않게끔 문제를 냅니다. 그냥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이다. 혹은 막 생략하고 내기도 해요. 핵심 업무 중심이다. 라고 네트워크 구조랑 헷갈리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팀 혹은 네트워크 구조가 출제 포인트면은 외부 기관들 활용, 외주화시켜 아웃소싱 이런 표현들이 추가가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번 자, 매트릭스 구조에서 원래 문제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매트릭스 구조하면 사업부서랑 기능부서를 혼합하잖아요. 그때 각각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사업부서는 사업 구조로서 기능부서는 기능 구조로서 기능할 거 아니에요. 기능별로 운영함에 따라 공통 기능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건 기능 구조의 장점이죠. 기능 부서가 기능 구조의 장점을 발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기능 구조, 사업 구조 구분하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만 원래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에 4번.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각 기능 부서를 사업별로 운영함에 따라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사업별로 부서를 운영하고 부서별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건 사업 구조가 되는 거죠. 사업 구조의 장점을 사업 부서로 반영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왼쪽 4번, 오른쪽 4번 전부 다 기능 구조, 사업 구조의 특징을 구분할 줄 알면 푸는 겁니다. 매트릭스 구조는 이런 기능 구조의 특징, 사업 구조의 특징을 결합하려고 했던 구조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좀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균형성과표.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기법 중에 요새 제일 잘 나오죠. 일단 2번 먼저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을 4대 관점으로 합니다. 특정 조직에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 관점별 성과 지표는 상이하기 때문에 4대 관점을 변경하거나 다른 관점을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4대 관점을 물어봤어요. 이제 앞 글자 따서 재고푸학이라고 할게요. 재고푸학. 4대 관점 물어봤을 때 재고푸학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실제 운영할 때 추가 변경 가능하다. 이건 옳은 겁니다. 일단 정답은 2번. 그다음에 3번. 이런 다양한 관점에 조직의 내부 요소, 외부 요소 다 섞여 있고 균형을 추구하죠. 이런 게 틀리게 나온다고 했죠. 내부 요소, 외부 요소 중에 뭐보다 뭐를 강조한다. 땡. 이게 내부보다는 외부를 중시한다가 땡이니까 반대는 맞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외부보다 내부 중시한다고 땡이에요. 한쪽을 강조하면 땡. 결과를 예측해주는 선행지표보다 결과인 후행지표를 중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행지표, 후행지표 다 섞여 있고 둘 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뭐보다 뭐를 강조한다? 땡. 균형성과표 배울 때 제가 항상 출제 패턴으로 제가 정리해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1번. 균형성과표를 정부, 공공부문, 정부에 적용하는 경우 정부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 관점이 강조돼야 된다. 이건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 고객이 들어가야죠. 고객. 선생님 뭐보다 뭐를 강조한다 땡이라면서요. 균형이 맞다라면서요. 일반적인 균형성과표는 그래요. 근데 균형성과표를 정부, 공공부문에 적용하게 되면 변화가 있다고 그러죠.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 관점 중에 고객 관점을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가 3번하고 다르죠. 자, 3번 일반적인 균형성과표는 뭐보다 뭐를 강조한다 땡. 이 재고푸학 안에서도 뭐보다 뭐를 강조한다 땡. 근데 정부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점보다 고객 관점을 가장 강조한다 맞고요. 가장 강조하는 관점에 다른 게 들어가면 땡.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고객은 국민이니까 국민 관점이 가장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니까 따로 정리를 해놨죠. 같이 열심히 정리했던 거. 기출문제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럴 때 선생님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4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조직 전체의 전의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를 강조합니다. 균형성과표 결국은 다 조직 전체적인 관리죠. 조직 전체 관리를 위해 프로세스 관점도 조직 전체 전의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 강조하고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절차 강조한다. 땡. 역시 기출문제 나왔던 패턴. 다 나왔던 패턴입니다. 자, 원래 문제에서 1번이 모의고사의 3번과 같은 출제 패턴입니다. 1번이. 그 다음에 이제 4번만 볼게요. 4번. 이것도 잘 나오니까요. 부서별 목표, 하위 계층의 성과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땡이고요. 균형성과표는 전략적 관리 도구로서 조직 전체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부서, 개인, 하향식으로 목표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이것도 잘 나오니까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1교시는 뭐 나름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 드리고 조금 길어졌는데 좀 쉬었다가 조금 더 파이팅 하셔가지고 1교시보다 나머지 20문제는 문제 수는 갖다도 훨씬 빨리 끝나니까요. 끝까지 잘 한번 보충을 해봅시다. 제가 이 40문제 안에 또 강의 안에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많은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 놨으니까요. 훨씬 짧은 20문제 강의 여기도 잘 집중해서 듣고 꼭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충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